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 생활 시간을 합니다. 저하고 참 쿵짝이 잘 맞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쿵짝은 잘 맞는데 저번에 좀 냉정해요. 내가 아무리 시내리를 줘도 신경 안 써요. 자, 이건 농담입니다. 자, 첫 번째. 이번에 그 전기요금이 이제 인상이 되잖아요. 근데 8년 만에 인상이 됐더라고요. 나는 그동안에도 좀 많이 인상된 줄 알았더니 아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기요금이 저렴한 편이에요. 네, 싸다고 좀. 왜냐하면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을 통해서 네. 독점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근데 한국전력은 전기료를 뭐 원가 대부분 우리는 원료를 수입합니다. 전기 원료를. 그러다 네. 보니까 올리고 싶어도 원가가 많이 올라도 네.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도 반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그래서 이제 한전이 올리고 싶어도 꼭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버티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국가 어디? 미국. 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씁니다. 아, 미국보다 우리가 많이 써요? 네, 1인당. 미국은 맨날 틀어놓고 살던데. 틀어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수 비례해서 경제 규모 비례해서 규모에 비례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 연동제라는 걸 올해부터 한번 도입을 해보자. 네. 원가 올라간 만큼은 전기요금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제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국전력 그리고 여기다 정부가 동의를 한 겁니다. 10월부터 킬로와트 시당 3원 가량 3원? 인상이 됩니다. 이게 2013년 11월 이후에 8년 만에 처음이에요. 2013년에도 한 5% 인상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13%네. 네. 13%? 그때 5% 지금 8% 아니. 아니야? 그다 8%가 아니라 요번에는 킬로와트 시당 3원. 3원. 인상률로 따지면 이게 왜냐하면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퍼센트가 나오지만 지금 원 단위예요. 그래서 단위가 달라서 직접 못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4인 가구 기준 평균 지금 한 350kW 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킬로와트당 이제 3원 인상하면 매달 한 1,050원 가량 요금을 더 내야 하는데 이번 달에 이 가구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한 47,500원 정도 찍혔다면 다음 달부터는 48,550원 정도로 5만 원 정도에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기요금 10,000원이나 오른다는 거예요. 아니. 매월 1,000원. 매월 1,000원. 네, 매월 1,000원 정도. 1,050원 정도. 4인 가구 기준. 이게 얼마나 썼을 때 1,000원이 오르는 거예요? 350kW라고 해서 350kW? 네, 보통 뭐 연중 평균이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에서 냉장고, 에어컨, 뭐 세탁기 대부분 이제 월 사용한다라는 걸 이제 평균으로 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때 2%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전기요금 지금 현재 뭐 시작은 미약하나 결과적으로는 공공요금에 인상시키는 신호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연결이 쭉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부도 이제 버티다가 지금 한전의 적자, 누적 적자가 지금 2분기에만 한 7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아니 우리 세금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다 어디다 쓰고 맨날 적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공기업에다가 세금을 아직은 넣어주지는 않죠. 누적 적자는 나중에 정산하겠지만 그 세금을 공기업에다 바로 넣어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전 포함한 6개 발전자 회사의 누적 적자가 이런 추세로라면 한 올해만 한 4조 원 가량.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원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동안 보니까 가스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가스랑 이제 전기요금 계속 이제 동결해 왔지만 지금 원료 인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발전 비용에 들어가는 연료비,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여기다가 유연탄 가장 많이 우리가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 가까운 비중이 바로 유연탄, 석탄과 같은 유연탄이거든요. 네. 이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LNG와 같은 액화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인데 비중이 한 전력 생산의 한 30%를 차지하는데 이것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70% 3배 이상 올랐는데 지금 인상은 킬로와트당 3원 정도. 만약에 4인 가구 기준이라면 퍼센트로 기준이라면 금액으로 치면 1.9, 2% 내외로
요금을 반영한다는 얘기니까 아직 반영 못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조금 물가를 감안해서 보호 장치를 뒀어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전 분기에 대해서 킬로와트당 3원까지만 최저 인상하거나 내리도록 하자. 연간으로 기준했을 때는 5원 정도만 인상하거나 인하하도록 이 폭을 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분기 직전 분기에 올랐던 인상분만큼 채 요금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러면 전기요금 내년에도 또 오르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전기요금 오르면 다음은 가스요금이에요. 네. 줄줄이 가겠네, 줄줄이. 그렇습니다. 가스요금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2달 간격으로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역시 가스요금 일단 10월 달은 동결하자. 10월 달만 동결이에요. 네. 근데 11월은 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왜냐하면 네. 가스 가격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국제유가는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지난해 배럴당 4, 50달러였는데 지금 70달러 선이고요. 네. 또 앞으로 지금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수요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연말에는 배럴당 100달러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공공요금은 줄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근데 전기요금이 어쨌든 인상이 되는데 이게 물가가 오르면은 보통 그래도 올리고 싶어도 잘 안 올리는 거가 일반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나 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만일 꼭 이제 한전이 계속 적자로 가져가게 되면 한전은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 외국인 대주주들도 있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 적자가 누적이 되면 소송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요금을 가능한 한 좀 앞서서 얘기한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줄줄이 인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억제하자라는 취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억제하다가는 결국 한전의 적자가 누적이 되고 한전 공기업의 적자가 누적이 되면 반드시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세금으로 다시 혈세를 메꿔야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네. 이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전기요금은 8년 네. 만에 이제 인상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연아님께서요. 우리 누면 머리 아파하나 봐요. 제가 진짜 머리가 아프네 듣다 보니까. 근데 물가 불안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결국 추가금리, 한국은행 추가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거가 되고 이게 결국 시중은행으로 연결되어서 나의 대출도 못하게 되고 이자도 부담도 많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단 전기요금 오르기 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우유가 올랐어요. 네, 물가 또 올랐어요. 외식 물가 올랐어요. 햄버거, 김밥, 시금치 대란이거든요. 또 여기에다가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생산 현지에서 물건 매매하는 도매 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965년 관련 통계 작성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이 얘기는 생산 현지의 물가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소비자 물가에 전가가 돼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올해 연말 2차례 이제 금통위가 남아 있는데 네. 10월이냐, 11월이냐를 두고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리 한 번 올렸는데 이미 대출 금리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전기요금 물가를 고민하게 되면 지금 한국은행은 또 한 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한은이 고민이 좀 커요. 지금 보면 지난 주말에 이제 국정감사에 제출한 기업과 가계의 대출 규모가 4,300조 원. 우리나라 GDP의 2배를 넘습니다. 자, 이렇게 가계부채가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한전의 금리 인상 속도는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주 보고서를 내놨는데 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올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전망치 종전이 한 1.8%로 정부의 가이드라인 아래에 있지만 이걸 2.2%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소비자들이 좀 견디기 힘든 수준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주식을 산다 그러면 무슨 주식을 사야 됩니까? 물가를 감안했을 때, 물가를 감안했을 때는 사실은 주식보다 현금을 좀 갖고 주식을 있어요. 팔고 현금으로 좀 만들어 놔야 돼요. 현금을 조금 비중 갖는 게 높고요. 지금 환율도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가격은 계속 횡보하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금을 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이를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달러 값이 강세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도 이제 환전할 때 손해를 봐요. 그러면 계속 빠져나가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감안해서 어느 종목이 좋고 어느 종목이 나쁘고 이게 아니라 단지 국제적인 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하, 신흥국에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축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현금을 약간 갖고 있는 게 투자했던 투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한 주식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주식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일부를 좀 떼어가지고 내가 현금화 시켜서 좀 예비비를 놔두는 게 낫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못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뭐 한은의 기준 금리는 0.에서 0.75 그리고 이제 물론 예금 금리도 이제 대출 금리 인상분보다는 못하지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예금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단기 짧게 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짧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이런 시기에는 투자가 굉장히 횡보고요. 지금 대부분의 자산 시장이 다 좋지 않아요. 지금 뭐 코인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네, 부동산은 부동산도. 지금 돈이 워낙 많이 큰 돈이 들어가는 데다가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거래되는 물건이 계속 이제 호가가 높아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 목돈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고 팔고 양도세독세를 감안하게 되면 실익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럴 때는 좀 관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돈이 아주 많아가지고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그냥 사고 팔고 뭐 좀 내고 이러는 사람 아니면은 사실 여기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전세나 이런 걸로 2030 세대가 연끌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빌라 전세 이런 거 올라가지 않아요. 쉽게 그 매수했다고 해서 금방 되지 않고 차라리 전부 다 아주 낙후된 빌라나 이런 것들은 소단지이기 때문에 다 밀어내고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짓고 뭐 이런다는데 그거 한데도 벌써 15년 걸려요. 그래서 그거 할 때까지 돈이 많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이자 내야 되지 허덕허덕하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럼 부동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들이 좀 있어요. 노 변호사님 동네에 34평 국민평형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인 아파트가 42억 원에 네, 맞아요. 실거래가가 됐어요. 34평이라고 하면 이게 평당 1억을 훨씬 초과하는 거고. 거기 조망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강이 보이고 굉장히 이제 특별하게 거기는 뭐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뭐 2,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거기는 사실은 이게 15억짜리였는데 참 분양받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게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생각하는 이 투자와 이게 거주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모든 전국의 아파트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말은 불안하니까는 남 가니까 부동산 따라가고 불안하니까 남 가니까 주식 따라가고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수준이랑 이거 다 맞춰서 계산을 해가지고 나는 반복하는 게 맞으면 반복해야 되고 난 질르는 게 맞으면 질르는 거 가야 되고 이거를 자기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와 뭐 이런저런 여러 우려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바구니에다가 달걀을 일단 담아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인철 소장님 얘기는. 맞습니다. 이거 막 나가서 퍼뜨리고 그럴 타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요 어제 점쟁이한테 가봤더니 삼재를 앞으로 삼재.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나보고 조신하게 다른 사람 이렇게 비유 맞추면서 잘 살으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비유는 잘 못 맞추니까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욕심은 안 내보겠다. 내가 그 다짐을 하고 지금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는 좀 들을만하다. 자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얘기하다 갑자기 삼재까지 나왔어요. 어려운 연료비 연동제 이런 거는 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억대 연봉자 뭐 이게 또 하기 싫어. 자, 중국 헝다 파산설 제2의 리먼 사태. 요즘에 정말요 돈들이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저 돈을 못 받아 갖고 왔어. 야, 진짜 내 키가 작은 건지 내 팔이 짧은 건지 정말 팔도 길고 키도 큰 우리 소장님 비웃잖아요 나를. 자, 근데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비웃지? 어이없게.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추석 연휴를 즐기는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휘청휘청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이 헝다라는 부동산 업체 때문인데요. 네. 여기가 좀 파산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나도니까 그렇죠. 지금 뭐 블랙 먼데이를 연상할 정도로 아시아 일부 국가는 추석 연휴로 쉬었지만
미국의 증시가 흔들렸고요. 그리고 뭐 홍콩, 유럽 증시가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네. 이 헝다라는 이 그룹은 사실은 중국은 대부분 이제 이 부채로 굉장히 전 세계 상장된 부동산 개발 회사 가운데 가장 크고 부동산 PF라는 특성상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그 투자한 개발한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야지만 수익을 내는데, 이 그룹의 부채가 3천억 달러, 35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절반 이상이에요. 네. 자, 이 정도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떠냐? 중국 정부 역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신흥부자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거품을 이제 좀 빼기 위해서 이 통제, 이 굉장히 규제에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만 중국의 신규 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20% 이상 빠졌습니다. 거품이. 자, 그러다 보니까 헝다그룹은 빚을 내서 PF라고 분양을 통해서 수익했는데, 헝다그룹이 지금 돌아오는 만기 부채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채 350조 가운데 올해만 거의 한 8천억 원 가까운 이 만기가 돌아는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되거든요. 상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번 달 9월 23일 기점으로 1차, 2차, 3차 줄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만일 파산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 여기 아파트 분양자가 150만 명이에요. 150만 명이 지금 추산되는 아파트 선 분양자가 직격탄을 맞게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한 축도 이제 부동산으로 움직이는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헝다그룹 350조가 넘는 이 부채의 좀 내역을 좀 따져보니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 내 이제 금융그룹들, 보험사들, 투자해서 다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자체 조달한 돈인데, 나머지 일부의 채권이 어디냐? 바로 미국, 뭐 블랙록이라든가 스위스 유어버그라든가 아니면 프랑스의 아문디와 같은 헝다의 채권을 산 기업들이 있어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글로벌 뭐 헤지 펀드도 있죠.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헤지 펀드도 있고, 글로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서 이게 연관고리가 있잖아요. 옛날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굉장히 모기지도 안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모기지도 집값의 거의 120%까지 대출해 주다 그렇죠. 보다가 이게 화가 난 건데, 여기 마찬가지로 헝다가 만일 파산하게 되면 이게 과연 중국 부동산 거품만 이제 붕괴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도 연쇄적으로 연결돼서 이게 뇌관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1차로 지난 23일에 도래한 1,400억 원의 부채는 일부 갚거나 유예한 것으로 보여요. 네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한 8천억 원 상당의 부채를 더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지금 헝다그룹이 너무 크니 이걸 3-4개 회사로 좀 쪼개서, 그리고 난 다음 국유화하는 방법.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내년에 동계올림픽 해야 되는데 중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개입을 해서 제한된 수준에서 좀 부도 처리하는 방안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굉장히 시장이 안정됐다가 하루는 아니야, 중국 정부가 발뺀대, 이 소식이 나오면 또 휘청하고, 이 무거운 회사의 주가가 10% 내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중국은 좀 요즘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그 드라마들이, 중국 드라마가 이제 열풍인데 거기에 되게 잘생긴 남자 여자 주인공이 막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중국에서는 잘생긴 애들 때문에 우리 인민이 망한다 이러면서 잘생긴 애들을 못 나오게 해. 그리고 못생긴 애들을 거기다 갖다가 막 주인공으로 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경악을 시키게 만들어요. 근데 화웨이나 아니면 헝다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그냥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를 좀 따라서 하는 것 같았는데, 이 꼴을 못 본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또 얘네들을 또 자꾸 규제하고 막 이제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큰 그림에서 보면 뭐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보안을 이유로 중국의 통신 장비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견제를 해왔잖아요. 그랬죠. 자, 그러면서 오히려 자국 보호주의 차원에서 자국 기업을 좀 보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이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이미 확보한 고객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요. 텐센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기업이 그러다 보니 이게 중국 경제 내가 중국 내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전 세계를 발판으로 지금 활동하다 보니까 덩치가 너무 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점점 중국 정부의 통제 밖에서 벗어난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네. 계속 통제하고 또 세금을 거두고 뭐 이런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런 자국에 있는 중국 기업은 좀 통제를 해야만 네. 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지금은 좀 IT 기업들 그동안 베풀었던 어떤 이 혜택의 부분을 좀 축소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좀 커지는 걸 좀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뉘앙스 때문에 아마 미중 크게 보면 미중 어떤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자국의 이 플랫폼 기업들조차도 좀 통제하는 자기의 밑으로 확실히 중국 라인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줄 세우려는 그런 목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헝다기업 도대체 어떤 회사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위기에 갑자기 몰린 겁니까? 저는 전혀 위기에 몰릴 것 같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지만 중국도 지금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베이징이든 상하이든 이런 데들은 이 부동산 가보시면 아마 홍콩 이상의 건물이 밀집돼 있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서울보다 더 비싼 데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신규 주택 가격이 올해만 들어서 20% 이상 빠졌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 PF를 시작한 업체는 흔들려요. 왜냐하면 여기도 선분양 구조거든요. 중국도 네. 선분양에서 그 분양 단계 입주할 때쯤 이제 그 모든 잔금까지 치러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PF가 중단이 되고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이 전체 이 한 뭐 몇백 군데 이상 앞서 제가 이제 헝다그룹이 파산할 경우 150만 명에 달하는 네. 이 아파트 선분양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지금 150만여 개 이상의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아파트 전체가 다 지금 공사하지 못하고 중단될 위기에 자초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580조인데 네. 여기 빚은 357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금 이자는 높아지고 있고 대출은 안 되고 PF라는 게 중간중간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저기는 돈 빌려줬다가 위험해 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하면 국내에서도 돈을 안 빌려주지만 그렇죠. 해외 투자자들조차도 그러면 여기 빌려줬던 돈 채권 회수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로 빌려줬던 돈까지 빨리 이자 필요 없어 빨리 나한테 원금 상환해 이런 네. 압력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헝다가 이제 파산 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여기에다 이제 중국 정부가 대마불사야 우리 내년 이제 올림픽 개연양하면 얘네 죽여서는 안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저건 본보기야. 이렇지 않고 그냥 빚을 통해서 계속 부가가치를 높이는 저런 회사에는 철퇴를 놔야 돼. 본보기야라고 얘기하면 놔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하루는 아니다. 하루는 헝다그룹, 대마불사는 유효하다. 아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 굉장히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과거 이제 2008년 이 미국의 리만발 사태가 재현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현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일단 위험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아직은 중국 정부 내 통제에 있고 또 하나는 이 대출 비중 연계된 이제 빚을 보니 90% 이상이 중국 내고 네. 나머지 10%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리만 사태와는 좀 격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좀 일단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조심하겠죠. 근데 이런 타임에 혼란한 타임에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가 얇으면 단기적으로 돈이 물립니다. 예,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유튜브 많이 본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제가 들고 많이 듣는 게 우리 아들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분들의 특성은 자기한테 듣고 싶은 것만 찾아 들어요. 골고루 흡수하지 않고 편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께서요 정말
우리 소장님 보면 볼수록 아는 게 많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싫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그 경제 전망 어둡고 언제 헤어난다는 말은 없고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셨고요. 중국은 이상한 것 같다. 헝다가 뭐냐 도대체 왜 맨날 사람들 괴롭히냐 이런 것들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자,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듣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소장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히 가세요.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올 건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일은요, 우리가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체 총연합회 사무국장님 모시고 얘기 나눌 건데, 뭐 이분도 중요하지만 이분을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이 중소상인 자영업자 이분들이더라고요. 코로나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어떻게 좀 상생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꼭 좀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일 저희가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자,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